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잘 올라가다가 특히 나스닥, 미국 쪽 중심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잘 이제 이렇게 급락을 보이다가 다시 재차 좀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는구나. 역시 금리 올라가니까 주식도 오르더라. 옛날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이제 많이 사고 있던 무렵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하락을 했던 거는 여기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상당히 이제 비둘기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연준에서 이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부의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QT를 좀 더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매파적인 발언. 이제 매파적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쪽을 매파적이라고 하고요. 금리 인하하면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기나긴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Q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크다기보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이제 가장 큰 건 사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싼 게 주 원인인데, 그럼 이제 QT가 왜 증시를 떨어뜨리게 되는지 이번에는 그 부분과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측면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매번 그리고 얘기 드리지만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진행 순서는 일단 증시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한번 코스피 쪽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연초 이후로부터 2015년 이후로부터 누적 수급 같이 한번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 번씩 둘 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추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그리고 나스닥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윌셔, GDP 대비해서 윌셔, 그리고 이제 주택 1월께 데이터 나와서 이제 주택 대비해서 S&P 어떤지, S&P 대비해서 주택 어떤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쪽은 이제 똑같이 코스피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닥도 통화량 대비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주택 가격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도 그냥 오랜만이니까 같이 한번 좀 통화량 지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한 게 이제 제가 요 변동성 지수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좀 트레이딩 할 때 좋거든요. 되게 보시면 요건 이제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ATRL과 이제 빅스 두 가지를 조금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일단 되게 좀 유용해 보인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봐야 되겠죠. 코스피 이제 차트 보기 전에 그냥 매크로 관련 먼저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매크로 관련해서 좀 차트 이제 엑셀이 좀 많이 띄워져 있으니까 오류가 나고 있는데 매크로 관련해서 제가 왜 이제 QT가 증시를 누르는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건지 그 부분과 이제 왜 QT가 되고 있는지 이제 보통 이제 이 QT를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등등등등 여기 있는 거 다 차트들 모든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뭐 잘 다 그래도 오르고 있는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좀 이따 그건 살펴보고 일단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0.9%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랑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그냥 뭐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한 450억 정도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개인이 한 1.1조 정도 사면서 뭐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5천억 후반대 다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기관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선물도 매수를 하면서 2,300억 매수 외국인 한 6,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1,000억 매도, 기관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약 5.2조,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다 현물, 다 매도 중입니다. 한 2억, 3억, 2조, 2.5조, 3조씩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척 하다가 다 매도로 돌리면서 6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도 뭐 개인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14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2015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뭐 개인이 마이너스 23조에서 저점 기준으로 하면 94조니까 얼마인지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은 상당히 계속해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똑같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둘 다 중기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 최우선 과제다. 이분이 작년만 해도 금리를 뭐 24년까지도 안 올리다고 하시던 분이 지금 이제 갑자기 말을 확 바꾸고 있는데 뭐 매번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연준 의원들이 저는 절대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전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연준이 실제로 뭐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때 이렇게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은행 부채 계정이 바뀔 때, 뭐 사실 이때부터 금리 인상은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2021년 한 5월 정도부터. 근데 안 하면서, 일부러 안 하면서, RRP 한도를 막 늘리고, RRP 금리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밑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금리가 이렇게 될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제 그러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그럼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나 이거죠. 뭐 사실 보험 사기 때도 나오지만 결국 누가 돈을 버냐가 범인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누가 가장 많이 벌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이분들 위를 통제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이제 왜냐면 연준도 사기업이거든요. 대부분 공기업으로 착각하시지만 연준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연준 관련된 뭐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가 딴 쪽으로 샜는데 아무튼 계속 뭐 금리 안 올린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뭐 QT까지도 해야 된다. 이제 5월에 빠르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좀 의견을 선회하면서 양털 깎기라고 하죠. 시장에 이제 양털을 많이 키워놓고 이제는 깎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지 캔자스티 연 총재 같은 경우에도 5월에 50bp 인상 검토할 거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50bp 인상은 뭐 지금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SM 서비스 지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 58.5를 하회하긴 했으나 일단 뭐 58.3이면 수치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
뭐 요즘에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하지만 뭐 조금 이따 매크로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저는 경기 침체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유 현금이 워낙 많아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침체가 안 되는 거랑 주식이 빠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경기가 호황이어도 주식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주식이 빠지면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이제 CPI 같은 경우도 4% 예상치 상회하면서 4.1% 나왔습니다. 뭐 40%를 언제 넘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 이제 높은 수치네요. 이제 2011년 이후라고 하네요.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뭐 계속해서 뭐 한은에서도 높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이제는 말을 많이 여기도 바꾸면서 있기 때문에 뭐 물관 관련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좀 보도록 하면,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빨간 색깔은 이제 페드 모델인데, 일드갭은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이제 페드 모델은 나눈 수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둘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증시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었으나 밸류에이션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왜냐면 금리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 비해 금리도 똑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그냥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드 모델 상으로는 오히려 더 비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지금 빠졌다고 싼 게 아닌 거죠. 어차피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요. 주식하고 채권은 어차피 할인율의 역할이랑 이제 저렇게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삼성전자 그냥 배당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배당이 10%라고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라고 하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20%면 삼성전자 10%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상대적인 금리가 있어야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긴 시결로 일드갭 봤어도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같이 되는 걸 보더라도 미국 쪽 반등이 조금 크면서 이격이 나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 쪽 낙폭이 훨씬 더 클 거다 생각을 하면서 갭 메우긴 하지만 둘 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 심해 보인다. 특히 미국 쪽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심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면서 22조 거의 한 2천억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차피 다시 빠지는 추세를 날 것 같습니다. 주추세는 어차피 결국 하방 추세다 보여지고요. 레벨 자체 너무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결국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잠깐 오르고 있지만 어차피 중기적인 추세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부터 살펴보면은 뭐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비제조업이. 그래서 뭐 전월 대비선 살짝 좋아진 건 맞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뭐 경기 침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기의 회복 속도의 그냥 모멘텀, 가속도가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죠. 일간 한국 수출액 좋습니다. 뭐 좋은 건 오케이인데
근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속도 자체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경기는 좋은데 그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도 과거 고점 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도 과거 고점 다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S&P는 아직 넘어 있죠. 그래서 더욱더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200이동평균선 넘어서고 있고요. 120이동평균선도 살짝 하회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다시 이제 또 넘어설지 않을까. 50일도 그렇고 뭐 살짝 하회해서 살짝 안시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추세상 다시 넘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일단 뭐 나스닥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통화량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셔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뭐 윌셔 총을 GDP로 나누는 버핏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S&P를 미국 주택 지수로 이제 나눈 수치는 결국 높을수록 미국이 비싸다.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고 낮을수록 부동산이 비싸다인 건데, 지금은 좀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비싸 보인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서울 주택가격 지수도 여기는 좀 레인지가 좀 명확하긴 하죠. 특히 이제 상단 쪽은, 하단 쪽은 살짝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내려갈 룸은 충분히 더 있어 보인다. 뭐 지금은 뭐 엄청 비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긴 하고요. 사실 국내 쪽 주식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싼 구간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 통화량이 그냥 간단하게 M1 나누기 M2가 낮을수록 항상 위기인데, 2015년 가장 낮았을 때 중국 증시 급락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낮은 상황에서 증시는 일단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M1 나누기 M2는 그냥 가장 낮을 때 우리나라는 IMF 때였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08년이었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돈을 풀면은 M1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M1이 확 증가가 되잖아요. 2015년도 보시면은. 그래서 M1 나누기 M2도 올라가면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증시 다시 반등을 하게 됐었는데, 뭐 이번에도 살짝 M1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좀 물음표인 게, 그 당시는 물가가 낮았었거든요. 저때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 근데 지금은 이미 물가가 높습니다. 예전에 낮을 때니까 풀어도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돈을 손쉽게 풀기는 사실 어렵다. 계속 이때처럼 쭉쭉쭉쭉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중국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 지수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ATR5가 있고 ATR 이제 5가 있고 ATR 14가 있는데, 그냥 이제 ATR이 뭔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빅스는 아마 잘 아실 거니까, 빅스도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요. 그냥 요 금일 고가에서 금일 저가, 금일 고가에서 전일 종가, 금일 저가에서 전일 종가, 세 개의 차이 중에 그냥 가장 큰 값이 ATR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죠. 그냥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는 그게 5일 동안의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 14일 동안의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게 ATR 14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4를 많이 쓰고요. 저는 그냥 둘 다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ATR은 그렇고, 그냥 ATR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지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낮을수록 변동성이 작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ATR 말고 이제 빅스는 보통 잘 아시죠? 그냥 옵션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그냥 변동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뭐 둘 다 변동성 지표다 보니까
뭐 모습은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근데 제가 이제 검은 색깔 이동평균선을 만들었습니다. 1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만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동평균선을 요 변동성 지표들이 올라갈 때가 이제 숏을 쳐야 되고, 이제 주식이 안 좋은 거죠. 내려갈 확률이 높고, 다시 이제 하회할 때가 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의 다 맞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봐도 거의 다 살짝 하루 정도 후행적이긴 하지만 잘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못 넘었는데 미국 쪽은 ATR이나 빅스나 5일짜리로는 둘 다 넘어가 있다. 좀 위험 관리를 충분히 이 변동성 지표로도 하셔야 된다 보여주고요. 14일은 아직 뭐 빅스는 이게 14일은 어차피 빅스가 아니라 좀 ATR 수치라서 빅스는 원래 넘어 있고 ATR은 아직 넘지 않았지만 빅스나 ATR5가 넘은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는 ATR이 아니라 ATR%라고 돼 있는데, ATR 같은 경우에는 레벨 자체, 왜냐면 그냥 변동폭이잖아요. 변동폭이니까 지수 자체가 높아지면 당연히 변동폭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가 움직여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지수로 나눠서 ATR을 이제 퍼센트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변동성 지표로 봐도 좀 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제 저번 주부터도 제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긴 했지만 변동성을 업데이트 해봐도 그렇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매크로부터 먼저 보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10년간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QE랑 QT가 상당히 지금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라 뭐 좀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QE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뭐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푸는 건데 상업은행에 이제 보유 현금을 확대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요. QE는 이제 순서가 연준부터 시작입니다. 뭐 연준이라기보다 사실 중앙은행이죠. 뭐 중앙은행, 미국 기준으로 이제 연준인데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자산의 국채를 사죠. 누군가는 국채를 팔 겁니다. 뭐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국채를 100을 팔면 현금이 100이 생깁니다. 그럼 현금을 은행 시스템에 넣겠죠. 제가 뭐 달러 현금을 그냥 현찰로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은행 시스템을 쓰는 순간 그 돈은 은행에 빚이 되겠죠. 제가 은행에 맡긴 거니까요. 예수부채가 생기고 100의 현금이 생기는데 그 100의 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하게 됨으로써 대차가 딱딱딱딱 잘 맞아지면서 실물 경제는 사실 돈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QE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고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현금이 증가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QT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QT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먼저 한번 이게 회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QT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은행이 먼저 QT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해지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대출이 먼저입니다. 제 대출을 하는 겁니다. 뭐 집을 사려거나, 그러니까 보통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집을 사는 거죠. 집값이 내려갈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집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100의 현금이 생기면서 그걸 뭐 소비나 이런 걸로 쓸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차입금이 느니까 은행에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은행이 이제 현금으로 대출이 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주급 준비금을 빼옵니다. 연방준비원회에서 빼오니까 부채가 주니까 자산도 줄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매도를 하거나 만기 재투자를 안 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뭐 QT 발표를 하는 건 사실이나 연방준비은행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나 차입금이 늘어나서 결국 신용이 창출이 되면서 실물경제 소비가 증가되거나 그때 QT는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QT가 유동성 긴축이다, 뭐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다 하지만 그건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이고요. 금융시장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풀리죠. 제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QT 기간 오히려 올라가고요. Q1랑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 인플레이션은 이때 오고, 이때는 금융시장이 뭐 디플레가 올 수도 있고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실물 경제는 좋으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양방향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뭐 전반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그냥 좀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다 한번 보면은 결국 그냥 문제의 발달의 원인이 일단 뭐 이거긴 합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스텝이 결국 OECD 소매 판매가 이제 수요고요. OECD 전체 값인데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입니다. 원래는 공급하고 수요가 비슷비슷하게 갔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과거에 이때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당연히 수요가 더 많았었으니까 인플레이션 났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공급이 더 많으니까 공급 과잉으로 또 맛이 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소비가 폭증을 했습니다. 소비가 완전 주추세를 이탈을 해버렸죠. 위로. 근데 공급량은 준 거는 아닌데 그렇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만 하는데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급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급이 줄진 않았고 그냥 늘지를 못했던 뿐이지 과거보다 그냥 소비가 너무 늘어났던 게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가 되게 되겠죠. 사람들이 아니면 차입을 하게 되거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대출 수요가 증가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대출 수요가 실제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데이터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출이 이렇게 원래 감소를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증가율이, 지금은 증가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대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예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지중금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Q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보통 사람들이 자산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게 부채다. 어차피 자산의 이제 그림자가 부채고 부채의 그림자가 자산이다 보니까 부채가 더 중요한데 결국 부채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불방계정, 리버스 레포로 구성이 되는데 그냥 유통통화는 말 그대로 그냥 통화입니다. 그냥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은행의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재무부일반계정은 TJ라고 해서 이 재무부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 재무부,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를 걷어서 얻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놓은 돈인 거죠. 리버스 레포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돈이다. 단기로 차입한 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요때 보시면 요때까지 그냥 다른 건 크게 변화가 없이 이 유통통화는 그냥 GDP 성장률만큼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요. 지급준비금이 거의 다 그냥 증가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냥 양적 완화인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할 때도 뭐 그래서 그냥 지급준비금이 많이 늘었었고 TJ가 이제 재무불량이 늘긴 했는데 이걸 넣은 건 이제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넣은 것까지는 뭐 그냥 오케이. 근데 여기부터 뭔가 이상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하는데 늘지도 못하다 보니까 리버스 레포가 느는 거죠. 지급준비금이 늘지 못했던 이유는 이때부터 대출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증가가 되니까 은행이 지급준비금 금리가 지금 이제 올린 거로 해도 0.4밖에 안 되는데 0.4에 넣을 바야 그냥 대출을 하겠어가 된 거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못 되다 보니까 뭔가는 늘려야 돼서 리버스 레포를 이렇게 연준이 늘리게 되었다. 시중에 더 돈을 차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계속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왜 늘리지를 못할까?
라고 뭐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해보면 이 IORB가 결국 지급준비금 금리면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month T빌이 이제 3년 국고채 금리, SOFR 금리가 이제 RRP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리버스 레포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냥 시장이고 단기금융 시장이고 여기가 이제 페드라고 하면은 페드가 결국 RRP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국채를 담보로. 근데 돈을 이렇게 시장에서 빼오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줄겠죠. 당연히 RRP가 엄청나게 거의 2조 달러까지 땡겼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튀는 겁니다. 단기금리가 튀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3month T빌이 IORB를 넘어가는 순간 금리 인상 압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RP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RRP를 올리다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 현상이 이제 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QT를 하니까 뭐 지급준비금 줄면서 뭐 부채가 줄어서 그럼 뭐가 될 거냐가 중요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중요할 거니까요. 그러면 QT가 되면은 제가 이제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흘러간다. 결국 금융시장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먼저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흘러가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과거 QT를 한번 했었죠. 2015년부터 QT를 했었는데 뭐 윌러 연준인사도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연준 총자산이 이제 GDP 대비 한 20%를 적정으로 봅니다. 그럼 한 요 정도 수준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실제로 그 정도까지 내렸었습니다. 살짝 더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한 1.2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하면서 금리가 30년물에 한 3.3%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야 될 길이 이게 20%까지 갈 거면 4.4조 달러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1.2조 달러 때 30년물이 3.3이었는데 4.4조 달러가 시중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물가 압력은 높아질 거다.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간다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2015년부터 금리 연준금리도 올리고 시장금리도 올라갔었는데 주식이 오르더라. 주식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거야. 이제 그런 리포트도 많은데 뭐 저는 그러기 어렵다.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그건 제가 생각하기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오르라고 보는데요. 일단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결국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 라는 것부터 전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는 뭐로 형성이 되나 라고 했을 때 주가가 그럼 금리만의 함수인가?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금리도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할인율인 거죠. 할인율. 금리와 뭐 성장률과 실제로 주가는 성장률과 이 실적 결국 뭐 실적이 이제 뭐 PBR이나 퍼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싸냐 비싸냐인 거죠. 의 함수입니다. 뭐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면은 사실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15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졌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성장률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뭐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나빠지더라도 하나가 엄청 크게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결국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제 이 세 개를 다 포함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 LD갭, 페드 모델, FCF, 림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럼 할인율 자체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 뭐 그건 이제 오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장률 자체는 과거보다는 낮다. 뭐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럼 실적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냐의 문제로 가겠죠. 밸류에이션 지금 싸냐라고 봤을 때 PBR로 보더라도 2015년 PBR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2.8밖에. 근데 지금 뭐 4.6 정도 되죠. 4.6 최근 기준으로 2배입니다. 밸류에이션이 2배죠. 그러면 수익성이 2배여야 되는데 최소 2배여야 되는데 수익성은 2배인가요? 2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과거랑 비슷한데 밸류에이션이 2배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할인율이 올라가는데 과거처럼 주식이 싼 게 아닌데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 자체도 실질금리로 볼 수 있는데요. 할인율이 실제로 돈을 많이 풀면서 뭐 마이너스 한 1.2까지 갔었거든요. 이 10년물 기준으로. 여기 10년물인데 지금 뭐 거의 0.3 마이너스 0.3대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90bp 증가가 된 거죠. 향후에 뭐 저는 최소 1%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할인율 높아지면서 증시는 계속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게 있을까요? 한번 보면은 뭐 장단기 금리 이제 뭐 역전된 거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당연히 역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뭐 경기가 엄청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단기 금리, 뭐 특히 2년, 10년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면서 역전이 됐는데 뭐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실제로 제가 지금 많이 비교하고 있는 1970년대는 엄청나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폭이 컸었고 꽤나 오랜 시간 역전이 됐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얘기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 좀 감소가 됐고요. 전주 대비해서 뭐 재무부 일반 계정도 감소가 됐고 뭐 연준 총 자산도 뭐 크게 증가되지 못하면서 이제 5월 QT 하면은 결국 감소 추세일 것이다. YOY라도 사실 계속 이제 줄고 있다. 증감 추세는 줄고 있었고요. 예대율 높아지니까 당연히 QT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 당연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머지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되겠죠? 차트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장기 파동부터 보면은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이렇게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여서 큰 1파가 저는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로 ABC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작년 2월까지 올라갔던 게 큰 3의 1파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냥 지금이 3의 2파에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여기 고점에 여기 저점에다 이어 보면은 여기다 이제 고점에 올려놓으면 뭐 거의 다음 부분 빠져서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까지 저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 기준선까지 한 322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일봉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3-1파랑 이제 3-2파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1파, 여기 2파, 여기 3파, 여기 4파, 여기 5파 완성이 되었다 보고요.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그어서 여기 이제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2파, 4파 저점에다가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 딱 유효하게 잘 맞아 떨어졌었고요.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깨질 때 한 번, 두 번의 매도 기회는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 내려갔던 게 이제 여기 A, B, C로도 크게 저는 한 파동이 완성되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5파랑 이렇게 B파를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를 그어 보아도
여기 저점 잘 닿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깨지고 나서 거의 끝났구나 C가. 그 다음 올라갈 때 C가 끝났구나 확실해서 A, B, C가 큰 A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저는 B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요 C가 좀 애매한데 여기 C가 다 끝났을까라고 했는데 다 끝났다기보다 아마 이게 1이고 저는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쪽은 미국보다는 사실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더 내려갈 것 같다죠.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2동 평균선도 결국 넘었다가 하회를 하고 있고 전환선도 넘었다가 하회를 하고 있어서 26일 후행 스팬도 이러다가 이제 역전이 될 모양새라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위험 관리는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월봉상 여기까지 빠질 것 같다. 기준선까지는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기준선 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기준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아마 이제 슬슬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A, B, C에서 A고 B 나오고 이게 1, 2, 3, 4, 5든 어떤 방식이든 사실 코스닥도 파동이 좀 더 애매하긴 합니다만 미국에 비해서는 더 빠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국내 쪽 파동 이제 국내 쪽으로 숏 배팅을 하고 있진 않고 미국 쪽으로 저는 숏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 한번 또 살펴보면은 장기 추세부터 보면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A, B 나오고 이제 C로 기나긴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부터 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도 사실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5파 저점인 거죠.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5파의 1파, 2파, 3파, 4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5의 1, 2, 3, 4, 5로 5파까지도 끝이 났다. 큰 파동이 완전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파동은 여기가 이제 A, B, C로 A, A, B, C로 B, 결국 A, B, C로 이제 1, 2, 3, 4, 5로 큰 A가 이제 나타났다고 보고요. 결국 A, B, C인 거죠. 결국 그게 큰 A고, 그 다음에 A, B, C로 지금 큰 B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지금 내려가는 게 C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C는 이제 5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로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엘리어트 계산치를 오랜만에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저 파동 같은 경우에는 S&P죠. S&P가 10파가 아마도 4천에서 A의 1배가 내려가면 4천에서 1.618이면은 3,6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근데 2.618인 경우도 있어서 최대 3천까지도 빠질 수 있다. 요 셋 중에 하나다. 근데 사실 셋 중에 뭘지는 몰라서 내려가면서 이건 파동을 봐야 되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봐야 되겠죠.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좀 미세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세하게 보는 것보다 사실 이게 볼린저 50이 보면은 이 초록 색깔이 볼린저 50이었거든요. 여기를 딱 치고 빠져서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게 치면서 빠지면서 결국 여기에다가 122동 평균선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걸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은 쳤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미세적인 파동만 봤을 때 결국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고 B의 고점이었고 1파, 2파, 전 3이라고 보는데 3에서 저는 깔짝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너무 깔짝하고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가 됐든 1, 2, 3이라고 쳤을 때
3파의 저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소한 이거겠죠? 이게 맞나? 네, 맞네요. 네. 한 4,379? 한 요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주 추세는 계속해서 저는 하락을 하리라 뭐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똑같이 여기서 5파고점 치고 A, B, C로 빠지고 여기 A, B, C로 B 나오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여기 볼린저 밴드도 올라타고 가다가 이탈하면서 파라블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120 이동평선 121 200일 이동평선 다 거기서 저항을 받고 빠지고 있는 모양새에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전환선까지도 하회하는 모습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잠시만요. 뭐 계산치를 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11,500 정도에서 최대 뭐 5,600인데 여기보다는 뭐 요 두 개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다 배제는 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최소 1배 정도는 빠질 거라서 최소 1배만 해도 크죠. 뭐 조심은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어차피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어차피 밑에 파동도 예측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냥 이제 지나고 나서 더 보면은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여기 B고 쐐기 모양으로 제가 계속 저번 지난주도 쐐기라 했었죠. 쐐기 모양 끝이 나면 훅 빠지지 않을까? 그게 C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도 200일, 120일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V코스피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증시 쪽 빅스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MACD도 그렇고 변동성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훅 빼지는 거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C파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똑같이 C의 시작이다. 여기도 둘 다 저항선에서 걸려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 B, A, B, C로 A, B, C로 다시 한번 내리꽂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52동평균선을 결국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거죠. 구름대랑 항생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아마도 비파를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 보여지고 상해종합도 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뭐 사실 QT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이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이긴 해서 달러의 강세 요인입니다만 근데 또 달러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풀리는 거라서 그 부분은 또 약세 요인이거든요. 뭐 그래서 실제로 QT 기간에 달러가 강세이지도 약세이지도 않습니다. 애매하고요. 위든 아래 둘 다 가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환율은 뭐 굳이 그렇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냥 지금 추세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원도 아직까지는 전환선 위기 때문에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WTI도 아직까지 52동 평균선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도 아직은 상승 추세지만 일단 금은 제가 봤을 때 실질금리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상 실질금리가 한 1%까지 갔을 때 뭐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채 10년물 뭐 계속 날아가고 있고요. 국내 쪽. 뭐 당연히 단기 조정은 언제든 보일 수 있겠지만 보였다가 결국에는 간다. 보여지고 미국채 10년물도 날아가고 있고 뭐 계속 날아가긴 할 거다. 근데 뭐 언제든 조정은 보였다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데 뭐 그냥 지금은 그냥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조정 이후로 올라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정이 와도 여기 구름대만 깨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200 移动평균선 넘기고 매수하자 뭐 그런 식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딱 저항이 걸렸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자사도 소각도 그렇고 뭐 한국철강 지분 매수했던 것도 그렇고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재 가치는 거의 뭐 72,000원 정도까지도 있는 회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 뭐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뭐 장기 추세로도 구주봉상으로 이제 상승 초입을 조금 넘어가는 단계 한 30% 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현대해상은 뭐 많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비싸진 건 사실인데 과거에 비해서지 여전히 싸다. 그리고 뭐 사실 주식은 대부분 살 게 별로 없는데 그 살 게 별로 없는 주식 중에서는 참 좋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선책을 찾는 거죠. 왜냐면 뭐 금만 들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요. 배당이 안 나오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무직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만 들고 있어서는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뭐 금을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 그렇기 때문에 금을 팔지 않는 이상 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뭐 그 배당적인 측면에서 전 주식은 항상 일정 부분은 보유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대해상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선택지다.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DB도 뭐 비슷하긴 한데 DB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해상이 더 낫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뭐 우리금융 지주도 뭐 괜찮다. 근데 이제 여기도 전환선을 일단 하회해서 전보다는 약해졌다 추세가.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살짝 우려되는 게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저는 좀 하락을 잠깐 했다가 올라갈 거라고 봐서 뭐 그때 이제 LTV 때문에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사실 그거는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그냥 그 공포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정도 가능성인데 어차피 중장기로 보신다면 뭐 결국은 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고 뭐 추세상은 문제는 없기는 하고요. 근데 여기도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전보단 당연히 비싸졌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전히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저평가다 생각을 하고 뭐 하나금융지주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우금지가 더 싸긴 하고 JB도 싼 편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어차피 좀 수도권 지역이 중심인 좀 대형 은행이 전 더 낫다라고는 봅니다. 뭐 KB는 워낙 리딩뱅크라서 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좀 있고요. 은행권에 비해서는 뭐 신한은 좀 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서 지금은 그냥 우리나 하나가 제일 낫고 그냥 하나가 제일 나은 우리가 제일 나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최근 기준으로 저점 개신을 했죠. 최근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어차피 여기 5파 5점 치고 A파 빠지고 B 한 다음에 C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쭉쭉 저는 빠진다라고 봅니다. 상대가치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평가를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삼성전자 보고요. 상대가치평가를 본다 해도 항상 상대가치평가 한 8% 되면 증시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삼성전자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대 조정 보였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과거에 여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고 이 보라 색깔 금리 조정 수익률만 보더라도 2018년 뭐 요 15년 이후로 거의 최저점 수준이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저는 비싸 보인다. 오히려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보더라도 하이닉스도 뭐 추세 다 깨졌죠. 뭐 구름 때면 뭐며 다 깨져서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A, B, C로 꽂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살짝 저평가로 나오지만 하이닉스는 원래 그냥 이익 변동성이 커서 뭐 항상 저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크지는 않아서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 살펴보면은 뭐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구름대에서 막혔고 뭐 구름대를 넘지 않는 이상 현대차도 밸류에이션상 저는 좀 안 좋다 생각은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대차는 좀 많이 비싸 보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과거 비해서는 싼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사실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LG화학도 뭐 반등은 했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 더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그냥 뭐 지금이 적정 가치 정도인데 지주사 할인까지 감안하면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전보다는 싸졌지만 뭐 그렇게 엄청 메리트 있진 않아 보인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상 추세가 좋지 않다. 워낙 다 꺾여 있어서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고요. 여기는 아직 추세가 좋진 않아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성화학도 일단 추세 계속 좋지 않아서 뭐 저는 굳이 지금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크지만 저평가는 큰 편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솔직히 과거에 비해서 비싸진 거지 최근에 비해서는 좀 싸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사실 요 정도면 저는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이제 추세가 안 좋은 거죠. 뭐 굳이 추세가 안 좋은데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GS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뭐 키스코, 현대해상, 우리금융주주 이제 GS인데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추세는 나쁘지 않다. 뭐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서 뭐 네 저는 뭐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GS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다.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보신 모든 종목 중에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키스코가 제일 저평가긴 하고요. 저평가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계속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안 샀는데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잘 올라가긴 했고요. 여기도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저평가는 저는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림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비싸 보인다라고는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으로 하면 비싸 보이죠. 근데 FCF로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림으로 보면은 안 좋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L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직 뭐 추세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서 뭐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적어도 다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는 사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좀 많이 되어 있다. 뭐 저는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했지만 뭐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냥 A, B, C로 떨어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저는 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다음에 네이버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18을 저는 하락하는 게 아닐까. 그냥 A, B, C 다음에 B 나오고 C로 빠진다. 뭐그 정도 단계라고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네이버는 크게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네이버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뭐 최근에 비해선 싸졌지만 뭐 여전히 저는 비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보더라도 셀트리온 뭐 여전히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A, B, C 정도로 빠지는 게 아닌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 뭐 굳이 들어갈 만한 밸류에이션 전혀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절대가치 평가가 너무 비싸서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그냥 구름대 정도까지 그냥 A, B, C로 뭐 빠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비싸 보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가 아닌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냥 여기는 항상 비쌌다. 그냥 항상 비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52동 평균선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 구름대랑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하다라고 보여져서 뭐 굳이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싼 건 맞는데 뭐 실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어서 뭐 굳이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 것 같다. 뭐 그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여기도 좋진 않죠. 구름대로 다시 내려와서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죠. 굳이 떨어지는 칼날 매수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저평가는 일단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되어 있고요. 근데 추세가 좋지 않으면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생각은 들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A, B, C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1, 2, 3, 4, 5 A, B, C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에이션은 조금 메리트는 있지만 상대가치 평가는 조금 더 메리트는 있고요. 일단 여기도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도 202동 평균선 넘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뭐 차트상으로는 사실 200일 넘었으니까 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크게 지장은 없고 그냥 200을 다시 하회하면 매도를 하셔도 되는 포지션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짝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이게 금리를 조정하면 지금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뭐 키움도 금리 조정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계속 증시는 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결국 기준선을 시원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죠. 26일도 역전되어 있고 후행 스팬도 좋아 보이지 않고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하회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이렇게 내려왔던 게 A, B, C로 내려간 다음에 A, B, C로 B파 그러니까 A, B, 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게 A, B, C 그 다음에 이게 A고 A, B, C, B고 C로 결국 다시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결국 아마존도 이제 A, B, C 빠진 다음에 A, B, C, B 다음에 C로 빠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여기 202동 평균선에서 저항받다가 결국 전환선도 깨지면서 하회를 하고 이제 기준선만 깨면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뭐 사실 정말 증시는 저는 뭐 좋아 보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 높아지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이미 높았고 그 상황에서 과연 롱배팅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결국 세율도 높아질 거고요. 우크라이나 발 이슈로 물가 압력은 계속 높아질 거고 그 물가 압력에다가 결국 QT가 되면서 돈이 실물 경제로 나오면서 물가는 더욱더 상승하는 효과가 날 때 과연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없다라고 보고요. 물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대비는 뭐 계속해서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